안녕하세요. 박미정 성장클리닉 의원 원장 박미정입니다. 어 아이들의 키를 키우기 위해서 요즘 성장클리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클리닉 진료를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성장클리닉을 한 번쯤은 다녀와 봤지만 정말 궁금한 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여러 부모님들을 위해서 성장클리닉 진료 전후에 꼭 알아야 할 10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성장 클리닉 언제쯤 진료를 받아볼까? 골든타임이 언제인가?' 여러 요즘에는 주위를 둘러보면 어디든 다 성장 클리닉 간판과 인터넷에 다 성장 클리닉이라고 적혀 있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어떤 곳을 찾아가 봐야 될까?' 혹은 성장 클리닉 진료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검사를 한다면 기본 검사만 해야 될까? 정밀 검사까지 해야 될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또 다들 성장판 혹은 뼈 나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성장판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인 키를 정확히 예측을 해야 우리 아이가 그냥 둬도 될지 어떤 특별한 관리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주위에서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도 하던데 효과는 좋을지 부작용은 없을지, 그리고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된다면 이건 너무 힘든데 다른 방법은 없을지,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키가 잘 크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클리닉의 진료의 골든타임은 교과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것은 지극히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한 30년 정도 성장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제 경험상 아이의 키가 100명 중에 3번 이내라면 고민하지 말고 몇 살이건 지금 당장 한 번쯤은 방문을 해 보세요. 그런데 키가 평균보다는 작고 한 100명 중에 10 번에서 50번 정도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한번 방문하는 것을 권합니다. 3 살, 4살 이런 아이들도 지금 저희 성장 클리닉으로 막 오셔서 "우리 아이 예측 키가 얼마냐. 키를 키워야겠다."고 하는데, 그 나이에는 아이들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말고 무조건 잘 먹이고 지켜봐도 됩니다. 너무너무 작다면 유치원 이후 혹은 저는 초등학교 입학 후에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곡선상에서 그럭저럭 크다가 점점 뒤처지고 있다면 한 번쯤 방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 또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조숙증이 우리나라에서 흔하죠. 그래서 너무 키가 크다. 부모님들이나 온 가족은 다 작은데 아이가 너무 잘 크는 것 같다. 그런데 왠지 아이가 조금 조숙이 의심된다라고 할 때는 여자아이에서는 만 8 세, 남자에서는 한 9세 전후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올해 1월 1 일부터 성조숙증의 진료 급여의 보험의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세 전 몽우리의 병원 진료 기록, 9세 전에 고환이 커진 이런 병원에서의 기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너무 늦게 가지 말고 요 정도에서 한번 체크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벌써 변성기가 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잘 크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감속기에 접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성기에 접어들었는데도 키가 작다면 당장, 우리 딸이 초경을 했다면 이때부터 잘 크는 거 아니에요. 초경 후에는 한 6-7 센티 이상 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작다면 당장 성장 클리닉을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장 도표라는 것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 키가 작은 것이 한 시점에서 딱 한 번 보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 작은지 굉장히 컸던 애가 점점 내려온다면 병원을 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병원을 갈 것인가? 정말 성장 클리닉이 많아요. 한의원에서 하는 성장 클리닉, 정형외과 선생님이 운영하는, 동정의과 선생님이 운영하는 여러 성장 클리닉이 있지만 그래도 사실 조금 아이의 성장을 잘 알 수 있고 아이의 이
성장의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호르몬을 좀 전공하신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병원에 가는 것이 좋을까? 개인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을까? 대학병원은 왠지 신뢰가 많이 가는 것 같지만 예약이 너무나 어렵고 어떤 병원은 너무나 보수적이어서 키가 3% 이내가 아니면 키가 4%여도 5%여도 이것은 병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런 병원도 있고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조금 그 장벽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병원은 물론 예약이 용이하고 또 아이가 적절하게 관찰을 하고 또 하루 종일 뭐 병원에 가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시간은 많이 절약할 수가 있고 아이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소통하고 상세하게 상담을 받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 진료비가 비급여의 경우에는 조금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도 대학병원에 아주 대규모로 대량으로 도매해서 이제 저기 하는 것과 개인 병원에서 소량의 구매가 될 때에 병원에 들어오는 단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진료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키가 3% 이내라면 그리고 어떤 질환이 동반되어 있었다. 과거에 내가 무슨 특별한 좀 중한 백혈병을 앓았다. 어떤 암 치료를 아이에서도 뭐 뇌종양이 있었다. 뭐 특별한 만성 신부전이 있었다. 이런 특별한 질환이 있다면 꼭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과의 협진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병륜 그리고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 될 텐데요. 사실 요즘에는 대학병원에 개원해 계시다가 또 개인 병원으로 개원하신 선생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딱 어디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많이 불안하시다면 한 두 곳 정도는 유명한 성장 클리닉을 한 번은 가서 교차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성인 키가 예측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 아이가 쓸데없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고 때로는 너무 안심하고 있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인 키를 어떻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인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의 키를 평균으로 하는 것은 정확도가 몇 프로인가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정확도 사실 알기 뭐 딱 이렇게 어떤 교과서적으로 데이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 경험으로는 부모 키만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한 60% 70% 정도는 맞는 것 같지만 성장 곡선의 추이상으로 나이가 어리다면 이 추이에서 어떻게 가는가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사실 이 성장 곡선상의 추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 골연령과 예측키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 6개월, 1년 이런 간격으로 몇 차례의 그 플라팅을 해보게 된다면 제 생각은 거의 한 95% 정도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 클리닉 진료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진료를 가기 전에 가능한 많은 자료를 갖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실에서 한 아이에게 할당된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것도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아이가 몇 킬로로 태어났나요? 그 전에 몇 년 몇 월에 키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런 것이 쭉 적혀간다면 성장 패턴의 파악이 굉장히 쉽고 또 엄마가 뭐 초경이 어느 정도였는지 다른 가족력에서 어땠는지 언니가 또 사춘기 조숙증 치료를 받았는지 혹은 이 아이가 다른 병원에서 장기간 복용한 약이 어떤 게 있었는지 영양제를 언제부터 어떤 것을 뭐 많이 먹고 있었는지 혹은 최근에 또 다른 병원에서 성장 클리닉에서 검사를 했는데도 진료 기록지, 검사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선생님 명의라고 들었는데 뭐 한번 예측키 봐주세요. 예측키 예측해 주세요 하고 아무런 자료를 안 주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특히 엄마가 예약한 후에 아빠한테 가보라고 해서 아빠가 그냥 생각 없이 애를 데리고 왔을 때 뭐 물어보시면 그때야 이제 엄마한테 또 전화를 걸어서 자기 조경이 언제였어? 애 체중은 얼마였어? 막 이렇게 물어보거나 어머니가 시간이 안 되셔서 할머니가 오셨는데 잘 모르시니까 제가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 우리 며느리는 지금 직장에서 아무런 통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아이의 제한된 시간에 아이를 보는 데에 필요한 상담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몇 년, 몇 월, 몇 센치, 몇 킬로 정도를 다 A4 용지에 적어서 갖고 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출생 체중도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부당 경량화라고 해서 출생 체중이 작았던 아이가 지금 키가 3% 이내라면 검사도 다 보험이 되고 성장 주사까지도 다 보험이 됩니다. 그러나 또 이 부당 경량화로 출생한 경우에는 나중에 아이가 왜소해도 천천히 자라는 게 아니라 뼈나이가 나중에 빠르게 자랄 수도 있고 사춘기도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과연 부당 경량화였나 아니었나 40주에 태어났는데 남자가 뭐 2.8kg 여자가 2.7kg 미만인가 주수별 우리 아이의 체중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조금 정확히 파악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장 클리닉에 갔다면 어떤 검사를 할 것인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뼈나이겠죠. 성장판. 이것은 워낙 중요한데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 굉장히 어린 나이 사실 한 5살, 6살, 7살 이런 아이들은 한 1년 정도의 성장판 뼈나이의 추이를 보기만도 합니다. 그러나 일정 연령이 되어서 정말 이 아이가 한 번도 혈액 검사를 해보지 않았다면 초등학교 이후 정도에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뭐가 부족한지 호르몬의 상태는 어땠는지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많이 했다고 비싼 돈을 내고 검사를 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타 클리닉에 진료하고 이렇게 결과지를 갖고 오는 것을 보면 때로는 이 검사까지는 안 해도 이런 혈액 검사까지는 안 해도 됐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혈액 검사를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건 이 혈액 검사도 무조건 패키지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이 검사는 더 꼭 해야 될 것 같고 비만일 때는 이런 검사를 조숙이 의심될 때는 이런 검사를 조숙이 너무 심한 것 같을 때는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어떤 부신 호르몬 종양지표까지도 봐야 되는지 이것은 진료 후에 의사의 진료 후에 혈액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진료도 보지 않고 어디 갔더니 일단 모든 검사부터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뭐 결과를 들어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사춘기 조숙증이 의심이 된다면 외래에서 성선 호르몬을 유발시켜서 최고로 분비되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볼 수가 있고요. 키가 3% 이내이면서 너무 키가 작다면 성장에 가장 중요한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는지 봐야 하나. 이것은 입원해서 대학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하루 정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초음파나 뇌 MRI는 모든 아이에서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른들도 건강검진을 할 때 비싼 검사를 모든 검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검사를 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뭐 자궁 초음파를 해봐야겠다. 뭐 어떤 상황에서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 수준이 나왔다면 뇌 MRI를 해야 되겠다. 성조숙증이 너무나 심해서 뇌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그런 경우에 MRI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혈액 검사가 가장 뭐 필요하지만 전문의가 진찰을 하고 이 아이에서 염색체 혹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극히 드문 경우에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조금 정밀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은 입원해서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선생님 저희 애는 이것까지 안 해도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정밀한 입원 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장 호르몬을 유발시키는 검사예요. 성장 호르몬은
막 하루에도 굉장히 파도 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클리닉에서 딱 한 번 검사했다고 해서 이게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한 번 검사해서 낮다고 결핍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가 정말 작고 혹은 성장 호르몬에서 대사가 된 성장 인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낮거나 정말 1 년에 3-4 cm 밖에 안 자란다거나 여러 가지 정황상 뇌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 강력 의심이 될 때만 입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밀 또 아주 정밀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께서는 염색체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아직은 조금 이렇게 혼돈스러워하시기는 해요. 이것은 다 필요한 것은 아닌데 굉장히 키가 많이 작고 모습에서 어떤 염색체 이상이 조금 의심되는 경우에 저희가 염색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염색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 X자 모양의 이런 우리 몸속에 46 개의 정상적인 염색체가 있어야 하나 이 숫자가 하나가 부족하건 하나가 많건 미세결실이라고 하는 구조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게 되면 키가 잘 안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수인지를 보는 염색체 검사가 때로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자아이에서 키가 잘 안 자라는 경우에 터너 증후군이라는 것이 한 우리나라 여아 2,500명 중에 1명 정도로 드물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전자 검사라는 것은 염색체 검사에서 이 염색체를 보면 이 실타래 같은 꼬여 있는 것을 이 실을 다 풀어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염기 서열이 있어요. 이 중에 단 한 개의 유전자의 이상이 있어도 어떤 질병이 생길 수가 있고 키가 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 검사 생거 시퀀싱이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무선 이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밀하게는 요즘에는 NGS라고 하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에서는 피 한 방울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수천 개의 유전자 이상을 한 번에 분석하는 기법도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 이 분야에서 소아내분비학 분야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에 가장 획기적인 정말 획기적인 것은 바로 이 정밀 유전자의 검사를 통해서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던 못 자라는 원인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에서 이 정밀 유전자 검사까지 우리 아이 키 유전자 검사, 비만 유전자 검사 뭐 이렇게 건강검진에서 패키지로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요. 이 검사는 적어도 우리 아이가 키가 한 원인 없이 15cm 이상, 평균보다 한 20cm 가까이 정말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서 모습이 어떤 약간의 이상한 모습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될 때 저희가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키 성장, 키 예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성장판이며 여러분들께서 이미 성장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성장판이 어디 있어요? 아실 것 같은데도 또 성장 클리닉 저희 진료를 보러 오셔서 어머님들이 도대체 우리 아이가 성장판이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긴 뼈의 많은 부분에 성장판이 있습니다. 이 연골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연골세포에 처음에는 휴지기로 있다가 이렇게 점점 세포가 길게 자라나고 부피 성장이 일어나면서 증식을 하면서 긴 뼈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의 핵심은 사실은 이 성장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뭐 운동하다가 손끝에 뭐 성장판이 다쳤다고 해요. 발목에 발가락에 성장판이 다쳤다고 해요. 키 안 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부분은 성장판 손상을 조금 받았어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성장판 부위가 아니라면 키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 성장판 열려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나이에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여자아이에서 한 14살, 15살, 남자아이에서 거의 뭐 16살 뭐 그 정도에서는 이 많이 성장판이 닫히게 되죠. 근데 성장판이 열려 있나 닫혀 있나는 정말 알기 쉽죠? 이렇게 까만 선이 이렇게 보이면 이거는 열려 있구나. 선이 보이지 않고 뼈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다면 이거는 닫힌 거구나. 무릎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이 보이네. 열려 있구나. 성장판이 이거는 마치 뼈가 하나처럼 선이 없구나. 닫혔구나.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열리고 닫힌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키가 얼마나 자라는가를 예측하자면 아주 작은 뼈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에 각각의 모양과 여러 뼈들의 부위에 열려 있는 그 간격의 정도, 뼈의 조그만 뼈들의 모양 이런 수십 가지를 종합해서 뼈 나이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읽는 데는 사실 굉장한 시간이 걸려서 이 판독에 있어서 또 어떤 뼈를 조금 더 중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이 뼈의 나이는 여기지만 여기는 몇 살 이렇게 조금 그 변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AI 판독 어디 지나가다 보면은 막 현수막이 붙어 있기도 해요. "우리 병원 AI 판독으로 읽습니다." 하고 인공지능이 많이 훈련을 시켰더니 나름 굉장히 정확하게 뼈 나이를 읽어 주기는 하나 사실은 이것만으로 뭐 이렇게 결과지가 나왔다고 성인 예측키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예측키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여러 가지 이것을 다시 한번 판단하고 아이의 성장 이 뼈 나이에 진행되는 그전과의 추이와 사춘기의 단계를 같이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는 어떤 아이들은 뭐 한 2년 전에 어디 가서 뼈 나이 찍었는데 180 된다더라. 우리 딸 168 된다더라 했는데 뭐 3년 지나서 왔는데 너무 뼈가 빨리 진행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판독으로 너무 방심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뭐 예측키가 작게 나왔다고 불필요하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판독하면 정말 이것이 아이와 부모님에게 힘든 나날을 보내게 하기 때문에 뼈 나이를 좀 정확하게 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인 키를 정확하게 그 선생님은 판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7살 미만의 어린 나이에서는 성인 키 예측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출생 체중이 작았던 경우에는 어릴 때는 뼈 나이가 느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8살, 9살, 10살 되면서 뼈가 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성인 키 예측이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사춘기 조숙증은 사실 예측키하고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약은 아이가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어떤 약 중에서는 성장 호르몬의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의 작용을 많이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 또 어떤 약들은 뇌의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성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약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예측키를 예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 키를 잘 크게 해야 되는데 성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뭐 성장 호르몬도 다 정상이다더라. 큰 이상도 없다더라.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자라나요? 근데 키가 자라는 데는 한 가지 요인이 관련되지가 않고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폐렴이다. 그러면 그 폐렴균을 확인을 하면 이 폐렴균에는 어떤 항생제를 얼마 동안 쓰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거의 이렇게 획일되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키 성장 정말 복잡한 예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크게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머릿속의 부위에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어야 되고 성장 호르몬이 또 이것과 결합해서 간으로 옮겨주는 결합 단백질도 잘 분비가 되어야 되고 간에서 수용체의 기능도 잘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도 튼튼해야 돼요. 사실 요즘에 아이들이 비만이 많으면서 아이들이 지방간이 있고 뭐가 있고 아이들이 간이 안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 정상으로 분비되었다고 해도 그다음에 기능을 잘 못하고 대사를 잘 하지 못하면 또 성장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IGF-1이라는 이런 물질로 바뀐 후에 이것들이 또 다른 단백질로 이제 붙어서 가야 되고 혈중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 또 어떤 효소가 작용을 해서 이것들을 잘 잘라줘야 되고 이것들이 IGF-1이라는 것이 다시 뼈에 가서 뼈 수용체에 가야 되고 여기서 그 뼈의 성장판에 가서 적절한 작용을 하는 등 정말 많은 부분이 다 정상적이어야지 키가 잘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괜찮다고 해서 왜 안 자라는가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다.
정확하게 진단이 되면 성장 호르몬 치료하면 굉장히 많이 클 수가 있어요.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받아도 저희 경험으로도 여자가 160, 남자도 거의 뭐 170 넘게까지도 쭉 치료해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다 혹은 터너 증후군이다 이런 경우에는 진단 즉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아까 출생 체중이 굉장히 작았는데 아무리 지켜봐도 키가 한 3% 이내로 따라잡기 성장이 안 된다면 이것은 조금 일찍이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5살 정도부터는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학계에서 공통된 의견이긴 합니다. 이제 가족성 저신장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아빠가 한 분이 작다, 엄마가 한 분이 작다 이런 가족성 저신장에서도 성장 호르몬을 주의해서 많이 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 언제쯤부터 치료를 해야 될까? 물론 일찍 하면 할수록 효과는 좀 더 좋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초등학교 일단 입학 후에 진료를 본 후에 고민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웬만하면은 버텨 보겠다라고 하더라도 키가 100명 중에 한 10번 이내 정도라면 거의 너무 늦게 하지 말고 이왕 할 거라면 한 10세 전후 사춘기 시작 징후가 보이는 3 학년, 4 학년 뭐 그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 키가 작지만 이것이 과연 보험이 적용이 될까? 보험이 안 되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성장 도표에서 키가 3% 이내일 때만 검사가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장 호르몬 결핍증 혹은 아까 말한 부당경량화 혹은 터너 증후군 혹은 특별한 프라더 윌리 증후군 뭐 누난 증후군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요 키가 작고 이 상황일 때는 검사와 성장 호르몬 주사도 다 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게 제일 좋은가요? 지금 이제 손 주사라고 해서 손으로 빼서 이제 주사를 하는 것도 있고요. 펜 타입으로 라고 해서 볼펜 타입으로 돌려서 맞는 것도 있고요. 기계 타입으로 해서 이런 바늘이 무섭고 이런 아이들은 기계로 설정을 해서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손 주사, 펜도 일체형이 있고 이제 그때그때 결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있고 기계 타입도 있고 액상제제와 또 그때그때 섞어서 쓰는 것도 있고 그 단위가 뭐 4단위, 12단위, 30단위, 36단위 이렇게 한 펜당 단위가 굉장히 다르고요. 국내 아이들의 체질에 맞게 국내 임상 데이터가 많은 국내 제품도 있고 수입 제품도 있고 또 일일 제형도 있고 일주 제형도 있고 가격에서도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과 상담을 한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런 성장 호르몬 주사는 이제 매일 피하 주사를 매일 저녁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 도저히 할 짓이 아니다. 그런 거 말고 다른 것은 없는가?' 지금 일주제형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제형이라는 것은 우리 성장 호르몬에다가 몇 이런 아미노기나 어떤 물질을 부착을 시키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천천히 분해가 돼서 그 작용을 한 일주일 동안 하게 되는 제품인데요. 아직 이것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허가가 된 것은 뇌하수체에서부터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이런 결핍증에서 3세 이상에서만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직 일반적인 여러분들은 매일 주사를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 말고 다른 것은 없는가? 인터넷에 봤더니 먹는 성장 호르몬도 있다더라. 근데 사실 이 성장 호르몬 아미노기가 191개에서 굉장히 이게 큰 분자량이어서
먹어서 위에서 다 분해가 돼요. 그래서 주사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먹는 성장 호르몬이라고 약간 과대 인터넷에서 과대 광고를 하는 것은 성장 호르몬 자체는 아니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조금 증가시키는 알기닌 성분, 아연 성분 그런 몇몇 가지 성분이 조금 더 들어있는 그런 먹는 제품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하부라는 뇌에서부터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 아미노기가 조금 짧거든요. 일반적인 성장 호르몬보다 그것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효과는 아직은 그렇게 입증이 되지 않았고요. 패치형 주사가 힘드니까 피부에 붙이는 것도 수많은 연구를 했지만 사실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성장 호르몬 주사가 몇 센치 더 키우나요? 이것은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죠. 그러나 제 경험적으로 봐서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고 터너 증후군과 같은 경우에도 아주 효과가 좋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족성 저신장 그런 경우에는 추가 성장이 1 년에 한 2 센티에서 3 센티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한 적절한 연령에 성장판이 너무 진행되기 전에 한다면 그래도 한 2년 정도에 한 4-5 센티 정도는 더 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 나이가 어려서 많이 연골세포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더 효과가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이 작았던 경우에 처음에 성장 인자 수치가 결핍증 수준은 아니어도 상당히 낮은 경우에 효과가 더 좋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유전자가 좋다면 아무래도 더 클 수가 있겠죠. 충분한 양의 성장 호르몬이 치료가 되면 효과는 더 좋을 수 있으나 가장 안전한 용량, 가장 최소 용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시고 용량은 계속 조절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1 년 6 개월에서 1 년 정도의 효과가 좋은 아이들이 그다음에도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그러면 해도 너무 효과가 적은 경우가 있어요. 성장 호르몬 주사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정말 중요한 영양을 제대로 먹어줘야 되고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루에 60%에서 70% 정도의 성장 호르몬이 자고 나서 분비가 되는데 수면의 질이 너무 나쁘다면 잘 안 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춘기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성장판을 많이 굳게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도 이것은 성장에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안 크는 경우는 성장판을 이루는 어떤 유전자의 미세한 변이가 있는 경우에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골격계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성장판이라는 이 부위에 걸 잘 보면 휴지기에 여기에 관여되는 수만 가지 유전자가 있어요. 에이칸 유전자, 콜라겐 유전자, FGFR3 유전자, 뭐 BMP3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있고 여기에 한 가지의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도 아이가 지금 약간 통뼈처럼 뼈대도 조금 짧아가고 목도 조금 짧아가면서 굉장히 잘 안 크는 땅땅한 그런 체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조금 전문의가 보고 판단을 한다면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면서 이런 치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좀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가끔씩 나오고 있는 성장 호르몬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성장 호르몬이 85 년부터 현재 사용하는 성장 호르몬이 사용이 되어서 거의 한 이제 40여 년이 되었고 저도 이 성장 호르몬 성장 클리닉 진료를 본 지가 한 30 년은 넘었는데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적절한 용량을 하고 적절하게 검사를 해 가면서 한다면 용량을 조절하면서 한다면 부작용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가장 흔하게 접하는 성장 호르몬의 부작용이라면 저희 경험으로는
치료를 처음에 시작하고 한 2 주에서 한 달 내에 조금 수분 저류가 되면서 두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메스껍다, 조금 머리가 아프다, 그런 경우가 오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바로 다시 이제 연락을 달라라고 해서 "그때는 용량을 요렇게 해 보자."라고 조정하게 되고 하면은 다시 이제 쓰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성장판 자라고 하면서 관절통 혹은 손목이 조금 이렇게 부으면서 불편한 느낌, 이런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 자라는 경우에 막 급성장기에 막 1 년에 10몇 센치씩 자라는 이런 애들에서 조금 척추 측만이 있는 청소년이라면 조금 측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약간 저하하거나 혈당을 조금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흔하지 않고, 저희가 성장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1 년에 2-3번 정도의 체크를 통해서 이 수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혹시나 안 좋은 쪼끔 수치가 안 좋은 것 같다면 용량을 조절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면서 하면 큰 문제가 없고요. '손발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말단 비대가 되지 않을까? 턱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하지 않아도 약간 턱이 뾰족한 가게가 있고요. 또 손발이 좀 길쭉하면서 굉장히 많이 자라는 애들에서 조금 일정 시기 동안에 길어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라면 사실 한 100 명을 치료하면 1명 정도 있을까 할 정도로 조금 손 바 발이 커졌는데요. 신발이 자꾸자꾸 커지네요. 그런데 고 시기를 지나면, 너무 잘 자라는 시기가 좀 지나면 계속해서 그렇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뼈를 키우는, 뼈에만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간에 가서 간의 수용체에서 이 성장 인자로 바뀌게 하는 역할이 있고, 콩팥에도 췌장에도 근육에도 심장에도 다 성장 호르몬의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측면에서만 이 성장 호르몬이 키를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장 호르몬 치료는 무조건 체중이 얼마면 얼마의 용량으로 하면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경험이 많으신 전문 선생님의 진료를 보고 거기에 알맞는 용량을 준수해서 하면서 키를 키울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키가 잘 자라려면 뇌에서부터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고, 그리고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기 위해서 뇌에서부터 그 아미노산, 또 혹은 수면, 적절한 영양소, 이런 것들이 성장 호르몬을 잘 분비되게 하고, 또 간이 튼튼해야 되고요. 또 수면이 충분한 시간이 쉽지 않다면, 공부하는 아이들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수면이 굉장히 부족하나 어쨌건 한 7 시간 8 시간을 자더라도 규칙적인 시간에 조금 깊게 자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시간을 정말 현재 자기 전에 핸드폰 하는 시간의 반은 줄여야 돼요. 아이들이 30 분을 한다면 15 분, 1 시간을 한다면 20-30 분으로 줄이면서 성장 키를 키울 수 있는 수면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한 성장판이 잘 자라려면 여기서 혈관에서 혈류를 타고 여러 가지 영양소, 호르몬들이 잘 가야 되기 때문에 혈류가 잘 공급이 되자면 충분한 산소, 그리고 적절한 운동, 적절한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판을 좀 더 들여다보면 여기서 우리가 성장 호르몬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이 키를 잘 자라게 하지만 스테로이드 호르몬, 또 혹은 성 호르몬은 너무 빠르게 자라게 할 수가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적절한 단백질, 아연, 적절한 산소, 그리고 또 염증 인자가 높으면 성장판이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토피가 심하다, 알레르기가 심하다, 그런 아이들, 또 혹은 심한 고도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몸속에서 염증 인자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외부에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판의 성장을 굉장히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키가 잘 자라자면 성장 초기에는, 사춘기 전에는 사실 영양과 성장 호르몬이 주도적이에요. 그러나 이 사춘기가 되면서는 이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면서 급성장을 일으키게 하는데, 이때 이
성장과 성호르몬이 거의 시소같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뿐 아니라 성호르몬이 너무 빠르게 급속하게 급발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판을 빠르게 성장시켜 버려서 성장판이 빨리 닫히기 때문에 이 성장 초기에 영양 중요하고 사춘기 때 성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지 않게 적절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키를 잘 자라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한번 성장 클리닉 진료를 받는 골든타임은 제 생각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고요. 나 그런데 안 가본다. 아빠도 할머니도 막 가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도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 같으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해요. 사춘기가 시작되고 나서 최종 키까지는 한 23cm, 25cm 이상 자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과거에는 사춘기 시작되고 뭐 30cm 좀 천천히 자랐던데 과거에는 체지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은 체지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하게 사춘기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춘기의 시작 증상이 있으면 한번 꼭 그때는 늦어도 진료를 받으면 하고요. 성장병원의 선택 포인트는 맘카페도 뭐 인터넷에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녀온 분들 그리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선생님이 어떤 경력이 있는지를 좀 보고 한 분만의 의견으로 너무 고민스럽다면 2군데 정도는 찾아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료 전의 준비물은 최대한 많이 기록해서 가면은 더 많은 상담의 시간을 할애받을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기본 검사 충분하지만 이것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좀 정밀 검사까지도 하면 돼요. 처음부터 비싼 돈으로 많은 검사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장의 핵심은 이 성장판인데 연골세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잘 자라는 것도 좋지 않고요. 적절한 속도로 균형 있게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인 키의 예측은 뼈 나이를 좀 정확히 판독을 해야 되고 한 번 본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부터 한 1년에 한 번씩 정도 뼈 나이를 보다가 사춘기가 접어들고부터는 필요한 경우에는 한 6개월에 한 번 뼈 나이를 보면서 치료 시기를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주사 모든 노력을 다해도 정말 안 큰다면 최후의 수단이긴 한데요. 추가 키 성장이 그래도 1년에 한 2cm, 3cm 정도 더 크는 것 같고 부작용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적절한 용량을 준수하면서 검사를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사 현재 성장 호르몬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실 주사이고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영양제의 일부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키가 잘 크자면 영양이 다 중요한데 다 하기가 힘들어요. 아이가 학교 다니고 뭐 먹일 시간도 없고 애가 먹어주지도 않고 또 잠잘 시간도 부족, 운동할 시간도 부족하긴 한데 그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영양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성장기 때 조금 더 아침 챙겨 먹이고 저녁 때라도 학교 갔다 와서 좀 자기 전이라도 먹이세요. 그리고 운동 시간은 부족하지만 일주일에 한 3번이라도 운동 30분이라도 시켰으면 중요하고 그중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멘탈의 관리입니다. 아이의 키에 대해서 너무 우려해서 부모님들께서 너무 갈팡질팡하고 불안한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아이가 성장 클리닉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려면 아이도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며 너가 이대로 가서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 1년 정도는 정말 마음 먹고 같이 이런 노력을 해보자라고 하는 아이에게 신뢰감을 주면서 같이 소통하고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멘탈 관리를 했을 때 아이가 그래도 유전적인 한계를 넘어서 그래도 한 5에서 10cm까지도 더 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우리비님께서 부모님 키가 작지 않은데 초등학생 아이 키가 작다면 좀 더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네. 그런데 키가 얼마나 작은지 제 생각은 초등학교라면 한 번쯤은 뼈나이 검사를 해서 뼈나이가 느리다면 6개월씩 6개월씩 추이를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 뼈나이가 상당히 빠르다면 부모님 키가 커도 안심하지 말고 한번 뭐가 문제인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분은, 네. 그다음 박정은 님, "성장 클리닉은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장 클리닉은 너무 안 먹어서 너무 체중도 작은 경우에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장애 때로는 아이들도 뭐 과민성 장염이 있는 경우도 발견이 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경우 키도 작고 체중도 작았는데 저희 클리닉에 와서 갑상선 항진증으로 확인이 된 경우, 아이도 너무 키도 체중도 안 자랐는데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 같고요. 혹은 너무 비만인 경우에 다른 동반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춘기가 너무 빠른 경우에는 사춘기를 좀 조절해 줘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키를 키워야 되는데 다른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경우, 그때 필요한 성장 호르몬 치료를 보강을 하기도 하고, 혹은 성호르몬을 낮추기도 하고, 그런 조절을 하는 것인데, 성장 클리닉이라고 해서 무조건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인생은 아름다워 님께서는, 네. 성 성조숙증이 최종 신장에 영향을 주나요? 성조숙증이 없었어도 그렇게까지 크는 것인가요? 성조숙증 때문에 최종 신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네. 성조숙증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많아서 참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근데 성조숙증이 있다면 지금 잘 크는 것 같아도 뼈나이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최종 키가 생각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성조숙증을 진단하는 시기에 이미 키가 상당히 커 있는 경우에는 조금 초경을 빨리 하건 조금 변성기가 빨랐건 최종 키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사춘기는 빠른 성조숙증인데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최종 키에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조숙증 때문에 최종 신장에 악영향은 어느 정도는 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 네. 다음 분 다 올려주세요. 네. 선생님, 1.7kg로 출생한 여아이인데요. 5학년인데 계속 꾸준히 작아왔습니다. 지금도 클리닉 가도 도움이 되고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네. 사실 1.7kg 굉장히 작게 태어났고 벌써 5학년이 되었다면, 아무리 작게 태어나도 사실 따라잡기 성장을 해서 거의 한 7살, 8살 때는 상당히 평균에 가까이 크는 아이가 있는데, 5학년에도 너무너무 작다면 아주 많이 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클리닉에 가서 한 번쯤은 진료를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은 되지만 보험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생 체중이 작았는데 현재 키가 3% 이내여야지 보험이 됩니다. 그러나 치료 효과는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엘린 님은 "고등학생도 병원에 방문해도 될까요?" 네.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음 대부분은 사실 고등학교 나이에서는 성장판이 많이 닫혔을 확률이 99% 정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거의 한 15 살에서 한 17살 정도의 성장판 거의 닫히는 경우가 많고, 여자아이에서도 초경하고 한 2 년이면 거의 성장판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고등학생인데 지금 작년에도 그래도 키가 한 4-5 센치 컸다? 2-3 센치 컸다? 이렇게 성장판이 굉장히 늦게까지 열려 있는 타입이라면 한 번쯤은 병원에 방문해서 성장판이 이제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지를 확인은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 님, "소경 이후 뼈나이는 남아 있으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뼈 나이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초경하고 초경했다고 몇 센치가 크는가? 네, 이것은 초경할 때의 뼈 나이가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는 초경했을 때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초경하고 왔을 때 뼈 나이는 한 12살 정도, 그리고 키는 한 153-4 정도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에는 초경 후에 한 6-7 센치 정도는 더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초경하고 왔는데 뼈 나이가 11 살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훨씬 더 한 8-9 센치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뼈 나이가 얼마인가를 병원에 와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동동님 15년, 네. 질문이 너무너무 많네요. 13년 5개월인데 현재 143 센치입니다. 1 년에 4-5 센치가 크고 있고 성조 숙중 치료를 받고 있는데 성장 호르몬 추천을 하시는데 고민이 됩니다. 네. 지금 벌써 13년생이니까 네, 나이도 작지 않은 편이고 조숙중 치료를 하면서 지금 키가 너무 작다면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추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 때문에 고민이 되는지, 부작용 때문에 고민이 되는지, 비용 때문에 고민이 되는지, 효과 때문에 고민이 되는지 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조금 키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 보니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한 번쯤은 글쎄요. 선생님이 추천하셨다면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치료를 한다면 이것이 앞당겨서 뭐 다 조숙을 일으킨다기보다는 그래도 미미하지만 어쨌건 추가적인 이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네. 송 님. 아이가 11세 여자인데 리듬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성장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지요? 어 어느 정도 키가 잘 자라자면 근육과 뼈가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어린 나이에 과도한 근력 운동이 조금은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리듬 체조하고 적절하게 이 아이들이 근력 운동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리듬 체조를 하는 아이 혹은 발레를 전공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어 급성장을 해야 될 때 운동량은 좀 과도하고 스트레스는 많고 수면도 운동하고 늦게 집에 오고 수면 시간도 부족한 데다가 그 체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적게 먹어서 살이 찌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적게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쪼끔 생각했던 것보다 덜 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이 조화로워야 되는데 많은 요인들이 조금 성장에 쪼끔은 방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고요. 다 답을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또 한 번 시간에 여러 성장의 성장 혹은 성조숙에 대해서 또 한 번 10 가지 중요한 요점을 추려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